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비 씨,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니, 이번에 제가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거든요. 분명히 요즘 뭐가 유행인지 자료도 찾아보고 가상으로 3D 인테리어도 해보고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놓으니까 영 별로인 거예요. 어디 인테리어 잘하는 방법 좀 없나요? 아, 인테리어. 저도 그 분야는 자신 없는데 어떡하죠? 저희 둘 다 이 인테리어에는 꽝인가 봐요. 요즘 보면 그 인테리어만 바꿔서 분위기를 싹 바꾸시는 분들이 많던데 뚝딱뚝딱 완성! 쉽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솔빈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간 과학을 알고 나면 인테리어가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그 비밀 낱낱이 공개할게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얼른 알려주세요! 최근에는 주거 공간의 다양한 의미가 결합돼 보다 복합적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주고 결국 삶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삶을 바꾸는 인테리어의 혁신, 공간의 가치에 대해서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에서 공간을 기반으로 한 문화,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공간의 컨텐츠에 관련돼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때로는 실천하고 있는 이민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인테리어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셀프 인테리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자 공간 디자이너 강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과 함께 공간 인테리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은 계절에 관계없이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아지긴 했는데요. 유독 이상하게 이사철이 되면 뭐 가구 배치라든지 집안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창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 가을, 겨울 FW에 좀 신상, 트렌디한 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매 시즌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히트 컬러도 나오고 맞아요. 주된 용어를 써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업에서 많이 이제 발표됩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삶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니까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끊임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사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네. 옷도 내 체형에 맞는 거를 이제 잘 입듯이 그런 시도를 공간에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자주 해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최신 트렌드를 매번 따라가다 지치는 것보다 오래 가고 또 자기한테 맞는 공간을 세팅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실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비용을 조금 낮추고 여러 가지 활용도를 좀 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에서 가장 많이 지내시는 공간이 거실이죠. 그래서 거실을 조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가구를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거실 같은 경우에는 TV를 메인으로 해서 소파와 소파 테이블 그리고 TV를 마주보는 구조로 많이 이렇게 세팅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TV 제품도 벽걸이나 그런 거 말고도 이동형 TV나 TV 스탠드를 이용해서 TV의 위치를 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뭐 꼭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조금 소파 배치도 옆으로 옮겼다가 가운데로 뒀다가 창가로 뒀다가 TV의 방향에 맞춰서 조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소파나 소파 테이블을 두는 대신에 커다란 이 식탁 같은 테이블을 거실 한가운데 둬서 앉아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대화도 하고 가볍게 업무 공간으로도 쓰기도 하고 친구들을 모아서 다이닝 식사 공간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한 공간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하시면 좀 되게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에 맞게 공간을 바꾸려는 분들이 참 많은데 과거에 비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한정적으로 내가 주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요새와 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몇 년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봤지만 사실은 잠만 자고 휴식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회적인 활동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어딜 갈 수 없으니까 여가도 보내야 되고 심지어는 운동도 집에서 해서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이제 홈트가 막 계속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집이 더 이상은 딱 방으로 나뉘어져서 누구 방이 아니라 동시에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에 사회적인 활동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정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실험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팬데믹 시대 이후로 주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 공간을 꾸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저처럼 맞아요.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 인테리어를 말하는 신조어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혹시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공간에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신조어가 있는데요. 레이어드 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어드. 네, 운동, 뭐 여가, 그리고 공부, 휴식 등 다양한 기능을 가구와 소품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또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집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홈 루덴스라는 단어로 또 칭하기도 하고요. 공간의 부피를 늘리는 그 벌크업 사이징이라는 단어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나도 넓은 집에 살고 싶지만 이게 마음껏 넓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 공간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천고를 높이는 세로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노출 천장을 가정에서도 이렇게 활용해서 높은 천고를 활용하는 벌크업 사이징이라는 그런 단어도 새롭게 많이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집에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서 뭐 친구들도 그렇고 집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늘 하나 배웠네요. 홈 루덴스로 네.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루덴스 족인 걸로. 네. 이렇게 주거 공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의 변화를 통해서 공간의 변화를 꾀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설계에도 그러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교수님,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가 또 굉장히 인테리어에서 중요하다면서요? 주방이 원래는 그 실내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근대 이후로 넘어오면서 1927년에 이제 국제무역 박람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여성 건축가 마그리트 레오츠키가 프랑크푸르트 키친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이렇게 등장을 시켜요. 내가 손을 올리면 어떤 높이가 조금 더 뭔가를 꺼낼 때 적합하냐, 허리를 얼마나 숙여야 되냐, 이런 이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주방이 처음 등장하게 돼요. 샤롯 베리앙이라고 하는 여성 디자이너가 대면형 주방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족들이 뭘 하던 여성들이 일만 열심히 효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야?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가족 안에서 움직이고 싶잖아요. 당연히 또 아이들이 어리면 아이들의 안전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주방의 시선이 거실로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 되면 일리노이 대학에서 이제 작업 삼각대, 그러니까는 워크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구 결과를 이제 내는데요. 사람이 실제 일할 때에 내가 냉장고를 통해서 보관을 잘 하고 그리고 싱크대에서 세척을 잘 한 다음에 이제 오븐이나 각종 뭐 렌즈를 통해서 이제 조리를 하는 그런 세 가지 영역이 나름대로 일정 영역 안에 있을 때 이 효율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너무 이제 공간이 작든 크든 간에 그 정도는 유지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3.6m에서 한 8m 정도 되는 범주에 이 길이의 그 합 안에서 사람이 움직일 때 우리가 동선이 비교적 잘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관, 세척, 조리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공간 삼각형이다. 이 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제가 또 이 공식 좋아하는 과학쟁이잖아요. 네. 이 인테리어에도 공식이 존재하는 건가요?
네,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각 조리, 보관, 세척 등의 이 영역들이 각각 거리가 1.2m에서 2.4m 정도, 이러면 또 수치가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발자국으로 3발짝에서 6발자국 정도로 각 동선을 이동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주방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는 일자형 식탁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아일랜드형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일랜드형도 이 삼각형 공식이 존재하는 건가요? 네, 저희 집이 딱 그런 경우인데요. 아일랜드형으로 나와 있으면 좀 더 조리를 하면서도 가족이나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서로 마주 보고 또는 옆에 서서 같이 음식을 할 수도 있어서 좀 더 소통이 잘 되는 그런 효율적인 주방으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배치만 달라져도 생활의 편리함이 더해지고 또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 오늘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요즘은 이 공간이 사람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는 인체의 척도를 기반으로 해서 수치적이거나 정량적인 거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간의 어떤 심리, 이것이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지?라고 이제 공간 심리학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거를 넘어서서 그런 심리가 진짠지 확인하는 그런 과학적인 분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신경 건축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신경 건축학. 네, 실제로 공간에서 반응하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지, 어떤 영향을 받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사실 공간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쉽게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잘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뇌 반응 속에서는 난 정말 이 공간 너무 싫어. 부정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이 도대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신경 그 건축학에서의 여러 가지 데이터나 내용들을 알고 우리가 설계에 적용을 하면 사실은 조금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학문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 건축학 측면에서 공간의 비밀을 풀어본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한 실험을 했었어요. 그 공간의 첨고가 인간의 창의력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 방법은 각각 층고가 다른 공간에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각각 풀게 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공간의 층고가 높을수록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의 정답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층고가 낮아질수록 집중도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높았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된 것들을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독서실 한 번씩 가보셨잖아요. 그럼요. 독서실 가면 천장이 되게 낮게 되어 있거나 맞아요. 공간 자체 첨고가 낮게 되어 있는 맞아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가 된 다 것들이거든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것도 특히 이 독서실 안에서 개인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시거든요. 맞아. 거기는 정말 서 있으면 천장이 닿을 정도로 낮게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공간과 이 심리학적인 것들이 결합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층고가 높으면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학부모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게 제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인테리어적인 면에서 공부방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어요? 아무래도 공부방은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첨고를 너무 높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낮은 첨고에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어렵잖아요. 집 인테리어를 바꾸기가. 그래서 이 독서대 같이 좀 이렇게 천장에 가로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가구들을 갖다 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치를 좀 더 이렇게 구석을 좀 바라보고 하게 되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들은 별로 안 아이들은 좋아할 것 좋아하지 같지만. 않겠죠. 네.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식물이라든지 뭐 정리 이런 것도 또 맞아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일정 정도의 정리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건 아이의 심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습관적으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와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그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 식물은 사실 아이들 방에 별로 없어요. 자연물이. 맞아요. 생각해 보면 네, 거의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뭐 베란다나 거실에 맞아요. 이렇게 쫙 놓으시지 아이들 방에 식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안 주시죠. 네, 안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아이들은 내 방인데 내 거 위주로 놓기도 하고 또 하면 엄마 관리하는데 귀찮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 엄마 몫이죠, 사실.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베란다와 거실 위주로 동선을 맞아요. 짜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자연물을 보여주면요, 그게 자연에 데리고 나간 것 같은 유사 효과가 자연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연물이 이제 있으면 아이들이 뭔가를 내가 키운다라는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자연물 중에 동일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파리 하나, 색 하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인 것에서 아이 방을 출발하시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간은 그 안에 사람들이 학습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까지 바꾼다. 이것도 신경 건축학에서 밝혀낸 명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무실에 직접 활용한 대표적인 글로벌 회사가 있죠. 아, 그럼요.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이라는 회사인데요. 구글 로고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동글동글한 거에 다채로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네, 파란색. 네, 다양한 원색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원색들이 구글 사무실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보시면 다채로운 색들이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색깔뿐만이 아니라 낮은 파티션 또는 파티션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동선 구조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뭐 마케팅 팀은 한쪽에 있고 또 다른 층에 또 회계팀이 있고 맞아요.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네. 근데 오히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동선이 굉장히 많이 겹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소통이 이루어지고 감정적인 교류라든지 인간적인 교류들이 좀 늘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네. 팀 아니면 대화를 잘 안 하게 되는데 그쵸.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맞아요. 오다 가다 인사를 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정수기 효과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수기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탕비실에서 가장 많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 이제 안면이 트이고 네. 저 사람 뭐 저거 먹네, 오늘은 뭐 있나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들이 사실은 정수기 앞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정수기 배치하는 위치를 활용해서 그런 융합성을 높이는 데도 최근에는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이런 데서도 사실 과학적인 원리, 이런 심리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였네요. 네. 그런데 아까 주방 배치가 중요하다는 점, 그 공간 삼각형을 이야기하면서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신경 건축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아까 말했던 그 대면형 주방, 아일랜드형 주방 있죠. 그 주방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면해서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대화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애착 형성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좀 더 증가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족 간의 유대 관계나 네. 관계가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이 조금 서로 대면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아일랜드형 키친을 준비를 해서 네. 대화나 소통을 좀 늘려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 한국인은 밥심이죠. 그쵸. 밥 먹으면서 정들고 하는 건데. 공간이 정말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교수님,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보면 네. 창가 자리 차지하려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치열하죠. 많은 사람들이 창가를 선호하는 이유가 다 있다면서요? 그 창가를 선호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창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창 옆에 있다라는 건 유리창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밖을 보려고. 밖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망권이라는 게 생기면서 내 눈에 얼마나 다양한 게 담기냐. 이게 일종의 효과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효과는 그만큼 넓은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좋은 긍정적 효과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1984년에 로저 율리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병상에 있는 사람도 창가 옆에서 있다 보면 그런 다양한 신경세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병세를 완화시키는 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면서 병원에서도 실제 그렇게 창가 자리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설계들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창가 옆에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필리아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자연과 친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이 물리적인 환경이 환자의 치유 능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경 건축학을 통해서 생각만으로도 공간을 확장시키고 축소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공간에서 사람이 느끼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뇌파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혜빈 씨, 뭘 이렇게 유심히 보고 계세요? 제가 집을 보면서 제 뇌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있어요. 온다, 온다, 온다. PD님은 혹시 이 집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세요? 깔끔해 보이는데요? 좀 애매하죠? 제가 이 집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 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대요.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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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오면 제 감정을 뇌가 명확하게 읽어주고 또 저한테 맞는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뇌가 감정을 읽어요?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베타파가 활성화된다던가 아니면 뇌가 너무 편해요. 그러면 알파파가 활성화되고 내가 뭔가에 집중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감마파가 활성화되고 그러한 각각의 뇌파들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감정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써보시면 혜빈 씨의 스트레스가 추출이 됩니다. 맨 처음 키게 되면 스트레스를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여기 보이시는 인면 파사드에 계부부가 조금씩 열릴 거예요. 더 개방감을 원하게 개방감을 되는 거예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한 110%까지 올라가 있어요. 110%요? 저희가 이게 100분위로 했는데도 그거를 초과할 수가 있거든요. 촬영 중이어서 네. 촬영 중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네, 이어서 같은 뇌파 장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공간에서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실제 건물이 있어요. 뇌파 정보를 가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확장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지금 계속 움직여요. 맞습니다. 제 스트레스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쓰고 있는 장비 같은 경우에 32개의 침들이 머리에 박혀 있는 거고요. 그냥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공간,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는데 바닥에 챗GPT 블럭들이 깔려 있어요. 그냥 한마디 지뢰처럼 제가 딱 밟으면 뇌파 데이터 그 블럭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요 카메라, 인공지능 카메라들이 혜빈 씨를 트래킹을 할 거예요. 가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그래프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땅이 울퉁불퉁한 게 그 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여기 막 솟아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발현됐을 때는 이쪽 코너 부분, 코너 여기 부분. 폴딩 도어를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가장 높게 지금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그러네요. 여기가 쑥 올라왔어요. 있어요. 반면에 여기 신발장 부분 아예 안 가셨으니까 네. 아예 바닥으로 슬로프가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저 창을 바라보는 게 가장 마음이 편안했나 봐요. 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막 헝클어지실 것 같아요. 이성도, 흥분도, 흥미도, 릴렉세이션, 그 스트레스 이렇게 감정 정보로 나와요. 6가지 감정 정보. 신기한데요? 저희는 지금부터 이 장비를 쓴 상태로 2가지의 VR을 체험을 해볼 거예요. VR이요? 예. 어떤 체험인가요? 첫 번째로 보실 거는 히틀러 공간,
보실 건데요. 히틀러가 항복선언이나 항복문서를 받아낼 때 상대방 국가의 수상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 수상이 그 공간을 오다가 그 공간의 압박감 때문에 졸도를 했다고 VR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네. 라고 해서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아, 그럼 그 건물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드는지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지금 이 공간에 들어왔어요. 하늘도 맑고 여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빨간색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히틀러 공간에서 모자이크 홀이라고 외부 공간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거대하고 히틀러가 붉은색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붉은 벽식으로 해가지고 천장 한번 올려다 보실래요? 천장. 네, 엄청나게 높은. 여기 되게 높네요, 여기. 네. 여기. 그다음 이제 내부인가요? 취조실로 바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갑자기 친구를 높였다가 친구를 확 낮춰버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압박감을 느끼고 원래 이제 여기 인테리어적으로 취조실 느낌의 인테리어 환경이 원래 구성이 돼 있었는데 친구와의 변화 때문에 여기는 갑자기 무서워요. 갑자기 감옥 같은 데로 실제로 평면도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로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 나가고 싶어요. 와,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 속성이 새소리 너무 좋아요. 자연의 소리. 사방으로 숲을 볼 수가 있네요. 여기는 집이 넓진 않아도 워낙 트여 있고 숲이 둘러싸고 있어서 넓은 느낌이에요. 넓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공간에 따라서 스트레스 정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뇌파가 이 감정의 목소리가 맞나 봐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공간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실험들을 공간 디자인에 활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뇌파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접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도 개발하고 그리고 시제품도 영구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사람을 위한 진짜 공간을 찾는 교수님의 연구,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카트. 교수님,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공간을 마주할 때 인간의 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솔비 씨 아주 집중해서 보던데요. 아니 이게 층고가 낮고 높고의 차이가 오는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직접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이 사실 층고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면 보니까 저희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좀 답답하다고 느낄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낮은 창고를 좀 높아 보이게 할 수 있는 인테리어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공간을 보시면 한국 주거 공간에는 몰딩이 좀 많은 편이에요, 천장에. 근데 몰딩에 꼭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 벽 사이에 브라운 톤 또는 베이지 톤의 몰딩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요. 네, 그 부분만 살짝 페인트 칠을 해주셔도 천장과 벽의 경계선이 사라지면서 천고가 더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연결이 효과가 되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훨씬 공간이 천고가 높아 보이고 만약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하시면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창 밖에 숲이 보였잖아요. 집에 이런 넓은 풍경이 보이는 큰 그림을 걸으셔도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높은 가구보다는 좀 저상형 침대나 좀 낮은 형태의 가구들을 같이 두시면 바닥을 낮추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꿀팁인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공간을 좀 다시 보게 되는데 이제는 뭐 집에 놓을 소품 하나 고를 때도 더 신중해질 것 같습니다. 솔비 씨 최근에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했어요? 사실 그 인테리어의 완성은 조명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면에서 저는 한 50% 정도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조명에 신경을 썼군요. 조명을 딱 예쁜 거를 달아놓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아늑해지고 확실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 조명 하나가 공간을 바꾸는 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조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을 다 둘러싼 게 각각의 색들이에요. 근데 색은 빛이 없으면 색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행위를 보면 필요한 적정한 그 빛의 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보통은 이제 한 2700에서 6500 정도 K의 그 이제 빛의 양을 색 온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색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무드 있는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쨍하게 하얗고 밝은 분위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조명은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직접등도 있고요. 간접등도 있고 국부등도 있죠. 그래서 그 국부등들을 이동을 하면서 이제 쓸 수도 있고 내 행위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조명이 각광받는 것도 있고 사실은 다른 인테리어 요소들을 바꾸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도 다양하고요. 효과도 그만큼 또 큰 이유 때문에 예, 젊은 친구들이 인테리어에 뭔가 시도를 해보고자 할 때 가장 손이 먼저 쉽게 가는 요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변화를 잘 줄 수 있는 게 조명이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공간별로 어떤 조명이 어울릴까요? 먼저 침실부터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침실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조도인 70에서 150 룩스 정도의 조도가 적당하고요. 색 온도는 호텔처럼 좀 따뜻하고 노란빛이 도는 흔히 전구색이라고 하죠. 네. 보통 2700에서 한 3000 정도 사이에 색 온도를 말하는데 그 정도의 조명을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아늑하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조도, 한 6000K 정도의 밝고 하얀색 등을 사용하시면 집중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저런 숫자를 잘 모르는데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구를 구입하실 때 패키지에 보시면 그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숫자와 색깔과 이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잘 패키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집을 꾸미면서 스마트 전구라는 애를 사용해 봤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제가 스위치로 조절을 할 수 있고 밝기도 조절이 되고 색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좋아요. 요즘 이런 스마트 전구도 많이 나오던데 혹시 어떤가요, 교수님? 그 조명, 쉽게 얘기하면 조명에다가 우리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 ICT라든지 아니면 IoT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 원하는 정도의 빛을 이렇게 제한받을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조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에 적절한 조명인가? 이 정도면은 내가 조도가 적당히 선정이 된 건가 이런 것도 잘 모를 때 네. 사실은 이게 스마트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이제 제한해서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짜여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진짜 똑똑하네요. 예, 조명이. 네. 또 조명 얘기했지만 조명만큼 공간마다 잘 어울리는 컬러가 있습니다. 컨설턴트님, 최근에는 이 인테리어와 컬러를 접목해서 인테리어 컬러 테라피 이것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무언가를 인지할 때 가장 쉽고 즉각적이고 먼저 인지되는 게 바로 저희 시각이잖아요. 네. 그만큼 공간의 컬러가 중요한데 제가 그런 컬러들을 좀 적재적소에 설치했을 때 좀 더 공간이 효율적이고 딱 역할이 잘 부여될 수 있는 예시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놀이방에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란색이라는 컬러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활동적이고 좀 창의력을 높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인트로 한두 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차분하게 해주기도 하고 눈의 피로를 좀 덜어줄 수 있는 초록색계 맞아요. 이런 초록색. 네, 초록색 계열들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식물을 통해서도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집 전체를 페인팅을 하거나 도배를 하지 않아도 조금씩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파란색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파란색은 사람을 좀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도 조금 낮춰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할 수 있는 산후 공간이나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는 공간
그런 곳에 또는 욕실 같은 데 사용해 주시면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동선, 조명, 컬러까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가구 배치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컬러와 소재, 디자인까지 모두 맞춰서 아름다운 가구와 소품을 공간에 가져다 놓으면 예쁜 인테리어가 완성될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종종 그런 경우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가구와 소품 모두 예쁘고 좋은 것만 가져다 놨는데 묘하게 안정감이 없거나 공간이 조금만 어질러져도 금방 지저분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의 비율입니다. 우선 사진을 함께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지, 우드톤 계열의 차분한 그라데이션 배색 무드이고요. 잘 보시면 모두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스테디 제품들로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배치도 무난하게 소파와 TV가 마주보고 있고 가운데 소파 테이블이 있는 익숙한 구조죠. 그런데 공간이 예쁘게 보이시나요? 사람들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컬러나 소재를 잘 맞춘 것 치고는 공간이 조금 부산스러워 보이고 안정감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구들의 비율에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든지 공간이 크던 작던 그 공간에 맞게 적절한 비율의 가구와 소품이 배치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를 공간의 강중약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에는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메인 가구가 있어야 돼요. 사진에서 보시는 거실의 경우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파가 우선 가장 무게감이 있는 강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1인용 소파 2개를 배치를 해놨어요. 여러모로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죠. 그 다음으로 TV장과 소파 테이블 정도의 순서로 중요도와 공간 비중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제품들이 1인 소파와 비슷한 크기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쉽게 생각해보면 공간의 주인공이 없이 다 조연으로 각자의 개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공간의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고 조금만 어질러져도 금방 지저분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지 한번 제가 스타일링한 애프터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1인 소파 하나와 테이블, 카페트는 그대로 사용했고요. 나머지 가구와 소품만 교체해 주었는데요. 전보다 안정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선 소파를 3인용으로 두면서 공간의 주인공인 강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TV와 TV장인데요. 기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기존 TV장은 TV 사이즈와 거의 가로 사이즈가 동일하죠. 그래서 하단부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큰 사이즈의 TV장으로 교체해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바꾸고 공간의 조연인 중비중을 차지하게 바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소파 테이블과 1인 소파가 자연스럽게 약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이렇게 공간에 강중약이 고루 배치되었고요. 이런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작은 화분이나 예쁜 소품들을 두면 훨씬 소품들의 아름다움이 돋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공간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꼭 지켜야 하는 법칙이에요. 방이 작으면 공간이 좁아 보일까 봐 그만큼 작은 가구들만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방이 작더라도 그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나 소품의 비중은 꼭 비율에 맞춰서 강, 중, 약 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 보면 대부분 좀 설레는 마음에 그동안 눈여겨봤던 예쁜 가구나 소품부터 덜컥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 한숨 잠깐 돌리시고 공간에 들어가는 가구의 비율을 먼저 설정하신 다음에 그 비율에 맞는 가구나 소품들, 컬러, 디자인, 소재 등을 맞춰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공간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속 가능한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분야를 막론하고 요즘 지속 가능성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인테리어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추세라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관한 얘기는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 같은 게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ESG 경영을 이제 다들 뭔가 이제 앞장서서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실제 디자인을 이제 어떤 하나의 결과물로만 보지 않고 그게 어떻게 생산돼서 유통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 손에 왔는가라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잘 쓴 다음에 어떻게 폐기될 것인가까지 눈여겨보는 그 이제는 의식이 높아진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아졌죠. 맞아요. 이전에는 쓰지 않았던 것들을 어떻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인테리어의 각종 재료로 이렇게 변모시켰는가라는 거에도 이제 창의성도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인테리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땐 단순히 예뻐, 좋아, 막 이런 감성만으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술적이고 또 화학적이고 때로는 이제 그런 어떤 생명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과학과 연결돼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융합되고 또 필요로 하면서 예,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환경을 생각하고 책임지면서 이 일련의 행동을 가져가는 게 참 네.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인테리어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요즘은 에너지 전략에 대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중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문. 네, 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현관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소음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미세먼지나 그런 악취나 그런 것들을 차단해 주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단열에 효과가 있어요. 그렇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좀 적게 쓰게 되겠죠. 냉방이든 난방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중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 스마트 조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요즘에는 창문도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윈도우가 또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네. 이 스마트 윈도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리도, 창도 그렇게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냥 바깥에 있는 자연광이 이렇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를 얼마만큼 그 냉난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적정한 채광이 들어오느냐를 이 유리창이 조절을 해주는 건 거죠. 시애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유리 외벽이에요. 그런데 그 외벽 안에는 이제 필름지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조절을 해서 넣어가지고 전면으로 빛이 들어오지만 안에서 책 보는 사람들은 전혀 그 빛이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조명도 창문도 점점 네. 더 똑똑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 비행기 새로 만들어진 애들 타면은 창문에 그 필름을 붙여서인지 맞아요. 알아서 색 조절이 되더라고요. 네. 창문 안 내려도 되고. 네네네. 그렇군요. 네,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스마트 윈도우가 빛 조절뿐 아니라 뭐 미세먼지 배출 등등 알아서 하는 영역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과학이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트랜스포머처럼 변신하는 로봇 휠체어를 개발했습니다. 하반신 장애인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이 나선 것인데요. 버튼 하나면 휠체어에 탑승한 채로도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도 있고 도움 없이도 홀로 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몸을 세워주는 휠체어는 기존에 있었지만 이를 단순하고 간단한 구조로 발전시켜 한 대의 휠체어로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구팀의 목표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장애물에 따라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바퀴도 개발 중이죠. 과학기술의 선한 영향력,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이수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도를 지닌 유해가스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유해가스라 함은 화석 연료를 고온에서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를 말하는데요. 주로 자동차나 공장 매연에서 배출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끌어올리는 주 원인이죠. 국내에서 규제하는 극히 낮은 농도의 가스를 정확하게 감지하려면 감도 높은 센서가 필요한데요. 연구팀은 이를 자체 개발한 소재로 해결했습니다. 3차원 구조로 합성하면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그 결과 기존 센서보다 무려 60배 이상 높은 감도로 이산화질소를 감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기술로 국내 대기환경 모니터링이 더 정밀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인수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기후변화의 시한폭탄이 될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극지연구소가 북극 동시베리아의 해저면에서 메탄가스 원형 방출구를 다수 찾아낸 것인데요. 메탄가스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산화탄소의 21배, 온실효과는 80배에 이릅니다. 연구팀은 해저면에 반사되는 음파 관측 장비로 수심 약 50m를 탐사했습니다. 그 결과 메탄가스 방출구를 10개 이상 발견했는데요. 가장 큰 구멍은 폭이 최대 15m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출구는 연중 영하로 유지되는 영구동토층이 점점 녹으며 메탄가스가 해저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데요. 연구팀은 해당 지역에 메탄 방출량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1년 뒤에 회수해서 방출량의 변화와 지구온난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탐사 결과가 부디 북극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수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하고 재미있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 올게요. 과학 모두 인수다! 네, 오늘은 삶을 바꾸는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공간 혁명이라고 해도 될 만큼 공간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솔민 씨 어땠어요? 공간이 우리에게 이렇게나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올해의 몸의 공간인 만큼 저에게 맞는 공간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과학이라고 하면 좀 멀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또 이제 제가 아는 분야와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컨설턴트님? 네. 네, 저는 그동안 사실 인테리어의 심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교수님이 또 과학적인 측면에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도 좀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아름답지만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인테리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재밌었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